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을 하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명진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모시고 정치 일선에서 힘없이 달려온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명진입니다. 네. 제가 최근 백운광장을 지나다가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피켓을 보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렇게 써져 있던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10월 12일 교육부에서 국정화 결정을 하고 나서 네. 이건 반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0월 13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네. 1인 시위를 하고 바로 광주에 내려와서 20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네. 1인 시위를 백운광장에서 그러면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백운광장은 역시 그 주목도가 굉장히 많은 노출된 장소이고, 네. 제가 지난번 19대 때 국회의원 예비후보 때 거기서 네. 한겨울에 한 100일 동안 1인 시위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네.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제 의사를 분명하게 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백운광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주 시민들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고향이 원래 광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광주 남구에서 태어나서 네. 대성초등학교 입학하고 네. 백운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대성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백운초등학교가 생겼는데 네. 그때 이제 분교가 돼서 네. 옮기게 됐죠. 네. 그때는 친구들하고 헤어지게 돼서 굉장하게 좀 슬펐는데 네. 지금 이제 관내에 백운초등 2개 초등학교 동창회에 도움을 받게 돼서 지금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운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육교 설치와 관련된 추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백운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이제 고개가 까치고개라고 좀 내리막길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 그부들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걱정이 돼서 선생님에게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은 탄원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탄원서를 만들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반장들을 다 모아놓고 네. 우리가 1인당 한 4, 5명씩 탄원서를 해가지고 한 7,000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 그때는 공화당 박철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중선거구제여서 네. 2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탄원서를 냈더니 그게 설치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육교가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옛날 생각들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경험하신 거네요? 정치를 경험했다기보다는 네.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네. 라는 정도를 조금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국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그러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정치, 국회 이런 경험과 또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시니까 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국회 어릴 적에는 그런 직책만 알게 됐고 가서 네. 보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 여러 가지 직책을 했는데 네. 가서 보니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입법, 법을 만들고 재정통제권, 예산 심의하는 거고 네. 행정부 견제하고 예산을 또 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정치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은 세상을 네.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겠구나라는 것을 그걸 많이 느끼게 됐죠. 네. 그럼 국회 첫 발을 내디딘 시기 또 계기 언제입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네. 제가 공교롭게도 광주 남구 여기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광주 남구 국회 당시에 이제 국방위 의원이셨는데 그때는 굉장하게 신이 났던 게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한 달 정도를 열심히 예산 분석을 하면은 그 국방 예산 중에서 불효불급한 예산, 이를테면 뭐 기억나는 게 공격형 아파치 헬기 사업 한 500억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건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분석을 하고 심사를 하고 이걸 삭감을 하면은 그 예산이 전략이 된다라는 그런 보람도 느꼈고, 네. 예,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국회 근무하시면서 뭐 방화원, 미화원 아주머니, 사무처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넓은 인맥을 갖고 있고 형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한 21년 됐는데, 네. 그때 처음 국회에 나왔을 때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같이 근무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사무관 하시는 분들이 수석 전문위원도 하시고, 또 우리 그 미하원 청소 영역 도와주시는 분들이 20년 동안 저랑 같이 하신 분들도 있어서, 네. 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국회 입법조사처라든지 예산정책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다종다양하게 교류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필요한 일머리 길머리마다 제가 그동안 같이 신뢰를 가지고 교류를 하셨던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되게 신속하게 일처리가 되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예. 뭐 외부에서 평가하기에 굉장히 넓은 인맥을 갖고 계신 걸로 그렇게 이제 모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인맥 관리의 특별한 비결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크게 인맥이 뭐 넓지는 않고 제가 지금 보니 좀 편중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제가 언론,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 이런 분들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넓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인터뷰 때문에 주 교수님 뵙게 됐는데 네. 끝나고 나면 주 교수님하고도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넓게 많이 하는 것보다 신뢰를 가지고 교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제가 경청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그런 신뢰관계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 관리다, 뭐 인간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폭넓고 또 넓은 또 깊은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계신데요. 본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비결 뭐 있습니까? 우리가 교분을 하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네. 또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기본 그 대인 이 방침이 네. 제가 도와준 일은 모래 위에 새기고 네. 제가 나중에 교수님한테 조그마한 일이라도 도움받는 일이 있으면 그건 바위 위에 새기자. 네. 그렇게 되면은 서운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하면은 혼신을 다해서 알아보고 네.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번 맺은 인연들은 쉽게 뭐 변하거나 바뀌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넓고 깊은 인맥을 갖게 된 비결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 신뢰 이런 것들이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력을 보니까 이제 독특한 그 경험을 갖고 계시던데요. 예, 박지원 원내대표, 네. 비서실장을 2번 하셨고요. 그리고 박기춘 또 전병현 원내대표의 그 비서실장, 뭐 특별보좌관 이런 역할들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분의 원내대표, 4번의 이 비서실장과 특별보좌관을 하셨는데 전무후무한 기록 아닙니까? 제가 어떤 언론인이 그런 것 같아서 지적을 해가지고 네. 국회 사무처에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방 이후에 그런 경험과 그런 기록은 하여튼 남아있는 기록은 없답니다. 유일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원내대표를 2번 하는 분들은 있지만은 네. 말씀대로 원내대표 비서실장 특보를 4번씩이나 한 것은 해방 이후에 좀 과장하게 표현을 해서 해방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예, 오랜 시간 동안 원내대표를 보좌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시간 이런 것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국회 본관에서 가장 먼저 일찍 출근해서 네. 물론 그 미화원 아주머니들도 와 계시고 하던데 항상 그래서 아침에 그분들하고 제일 먼저 저를 국회에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김명진이다. 네. 라고 이제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커피도 같이 마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네. 때는 하루 세 끼를 다 구내식당에서 하게 돼서 아침에 새벽볼 보고 출근해서 밤늦게 심야에 퇴근해서 하루 종일 국회 본관에서 나가지 못한 날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바쁘게 그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보내시는 동안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만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광주 현안에 관련된 건 지금 지난번 이번 정기국 예산 때 그 수영선수권대회 네. 국비 지원이 그 20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걸 책정하게 된 법적인 근거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입니다. 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기존에는 5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대회, 축구, 육상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하나를 추가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전부 28명 정도까지 추가해서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이리저리 여야 간에 뛰고 물론 다른 광주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장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게 통과가 돼서 이번에 그 국비 지원에 20억에 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 이런 거 굉장하게 광주인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이고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그런 국회 활동, 그것도 있지만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저희 김대중 대통령은 저희 부모님도 존경하고 네.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존경하고 저도 어릴 적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님을 직장 상사로 하늘타리에서 모시고 네. 일을 한 5년 동안은 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해서 얘기하면 퇴근하기가 싫을 정도였고 네. 정말 그리고 정권 초기부터 우리 IMF 극복을 해야 되는 일, 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차질 없이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즐겁게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시기여서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이제 공보수석실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언론관도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언론관이 분명하셨어요. 네. 언론은 국정의 동반자다. 숨소리까지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 네.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은 비서실 직원들은 모든 어려운 사항이나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은 언론의 기능과 속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최소한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잘못된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해왔었고 그래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들은 약이 되기도 했고 또 늘 같은 두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런 언론과는 확고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근무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통령님은 항상 여론과 민심에 민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귀를 네. 기울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정책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을 한다. 그래서 국민 역시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 반보만 앞서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 여러 다양한 견해들을 경청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네.
학자들이 보수적인 학자이든 진보적인 학자든 그분들을 전부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경청을 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정치인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따라가실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분은 여러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인동철화도 하셨고 그런 시련 역경 속에서도 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이런 건 저희들도 굉장하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 어려울 때 늘 대통령님에게 물어보면은 그 메시지가 나왔고 네. 또 나침반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국이 굉장하게 특히 야당이 혼미한데 이럴 때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혜와 경륜이 더욱 그립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제 대북 송금 특검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제가 직접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고 네. 당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비서실장이 투옥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 억울하게 20년 구형을 받고 12년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절망의 시간이었죠, 절망이. 그것 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도 더욱 악화됐고 아마 그때부터 호남에서의 어떤 친노, 어떤 세력에 대한 불신, 시작 이런 게 시작되지 않나 하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이 돼서 이제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대정부 청와대 대통령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면은 뭐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기소 때문에 지금은 또 공천 배제 사유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누가 야성을 가지고 정권을 견제하려 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이제 이 호남에서 이 친노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호남에 대한 정치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 대한 호남 민심 썩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호남 민심은 무능 무책임에서 네. 불신을 넘어서 거의 염증 수준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야당의 무능력해서 어떤 수권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비전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네. 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라는 게 시민들이나 유권자의 위임받는 권한인데 그런 위임받는 권한을 마치 특권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뭔가 무서운 민심 심판에 해일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호남의 민심이 야당을 떠나게 된 게 언제부터이고 어떻게 시작된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측면인데 네. 친노 그러니까 당내의 최대 최강계보인 친노 세력에 대한 그 불신은 아마 그 연원이 대북 송금 특검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그런 비난도 굉장하게 최고조인데 그 전 정치권에서는 굉장하게 안이하게 정치를 하려고 한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좀 존재감이 없다. 네. 호남 정치인으로서 이슈 주도력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또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균열 징후가 있어 왔는데 그게 뭐 선거 때면은 다 알아서 지지해 주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크게 민심이 악화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날카롭게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의 야당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특히 부족한 점이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혁신 의지나 뭐 비전 그리고 수권 능력 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가 대접받기 위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모두 이제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눈높이, 소통, 현장 이런 정치를 하는 시대의 흐름일 텐데 네. 거기에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정치 그룹이나 세력 이런 경우들은 굉장하게 이제 내년 선거에서 크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는 굳은 일은 정치가 대신하고 소외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는 분들을 대변을 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라고 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겨우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이제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남과 동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그런 안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제 지역에서 반발도 심한데요. 이 남과 동구를 묶는 선거구 획정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성명도 냈는데요. 네. 이건 시간에 몰려서 주민들 의사에 역행하는 졸속 맨더링입니다. 네. 즉각 중단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동구에서 북구가 분리되었고 서구에서 남구가 분리되었습니다. 역사적 연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상할권도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광주와 동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합리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동구와 남구가 편입이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북구 쪽으로 경계 조정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네. 제일 큰 문제는 내 그 대리인 국회 파견관을 뽑는 일을 나한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전혀 이런 방법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결정되는지도 현재까지도 모르게 결정되는, 일실에서 결정되는 그런 논의되는 점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 의사들을 듣고 그런데 이게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하게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시정돼야 되고 중단돼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관심거리가 기존의 8개의 선거구에서 7개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구는 정치 1번지입니다. 네. 지역구가 당연히 유지돼야 되고 광주의 지역구도 8개가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제대로 하자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네. 국회의원이라는 게 즐기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고 제대로 하자면은 3D 업종입니다. 법안, 예산, 민원, 정책 등등을 다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 정기국회도 법안이 177개가 통과가 됐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그 법안을 다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제대로 하자면은 24시간 시간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국회의원이 광주에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은 큰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8개 유지돼야 되고 정치 1번지 동구, 지역구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나누는데요. 혹시 못다한 얘기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정당에서 쌓은 능력과 경험을 모두 다 쏟아 부어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젊은 생각으로 우리 정치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